1592년의 여름이 조선 땅을 불태우기 200년 전, 그 나라를 처음 설계한 손이 있었습니다. 거친 삼배옷을 걸치고 유배지의 바람 속에서도 붓을 놓지 않았던 손, 권문세족의 위협 앞에서도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았던 손, 그리고 끝내 이방원의 검에 쓰러지면서도 자신이 꿈꾸던 나라의 이름을 입속으로 되뇌었던 손. 그 손의 주인이 바로 정도전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신하가 아니었고 단순한 학자도 아니었으며 단순한 혁명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낡은 왕조의 뼈대 위에서 새 세상을 꿈꾸었던 인간이었고, 그 꿈의 무게가 너무도 무거웠기에 결국 그 무게에 짓눌려 쓰러진 비극의 인물이었습니다. 고려 말의 하늘은 언제나 무거웠습니다. 수십 년에 걸친 원나라의 간섭과 수탈, 왜구의 약탈, 권문세족의 횡포 속에서 백성들은 땅을 빼앗기고 세금에 쫓기며 짐승보다 못한 삶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바로 그 시대의 한복판에 태어난 정도전은 어린 시절부터 세상의 불의를 온몸으로 느끼며 자라났습니다. 아버지가 권문세족과의 신분 분쟁에 시달리는 것을 지켜보면서 어머니의 출신이 그의 앞길을 막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는 신분이라는 것이 얼마나 잔인하고 임의적인 폭력인지를 너무 이른 나이에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 신념은 아름다운 것이었던 만큼 위험한 것이기도 했는데, 그것은 세상을 바꾸겠다는 꿈이 언제나 그 세상의 기득권자들에게는 죽음보다도 두려운 위협으로 다가오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도전의 이야기는 한 천재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대의 거대한 파도 위에 올라탄 한 인간이 끝내 그 파도에 삼켜지는 이야기이며, 꿈과 현실 사이에서 끝없이 갈등하다가 결국 자신의 신념 때문에 목숨을 잃은 한 혁명가의 처절하고도 찬란한 일생입니다. 경상도 봉화의 산골짜기, 1337년 어느 가을날, 정도전은 그렇게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의 아버지 정은경은 미천하지 않은 집안이었지만 어머니 쪽의 혈통이 문제였는데, 정도전의 외가에는 천민의 피가 섞여 있었고, 당시 고려의 복도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한 사람의 운명 전체를 규정해버렸습니다. 아무리 청명해도, 아무리 학문이 깊어도 외가의 신분이 낮으면 벼슬 길은 바늘구멍보다 좁았고, 사람들의 시선은 언제나 차가웠습니다. 그 차가운 시선이 어린 정도전의 뼛속 깊이 박혀 들어가면서 그는 신분이라는 것이 얼마나 잔인하고 임의적인 폭력인지를 너무 이른 나이에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정도전에게는 어두운 출신을 넘어설 만한 재능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비범한 독서력과 사유의 깊이였습니다. 10살을 간 넘긴 나이에 이미 사서삼경을 통달했고, 20살 무렵에는 당대 최고의 유학자 이색의 문화에 들어가 정몽주, 이숭인과 함께 수학하면서 성리학의 진수를 익혔습니다. 스승 이색은 그를 두고 이 아이는 장차 조선의 기틀을 세울 그릇이라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그 말이 예언이 되었는지 저주가 되었는지는 훗날의 역사가 결정할 것이었습니다. 이색의 문화에서 정도전은 성리학을 단순한 학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세상을 바꾸는 도구였으며 임금의 권력을 견제하고 제도로서 나라를 운영하는 새로운 질서의 청사진이었습니다. 이 시기 그가 꿈꾸었던 것은 단순히 높은 벼슬자리가 아니라 썩은 고려를 뜯어고쳐 백성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유교국가의 건설이었는데, 그 꿈이 얼마나 원대했는지, 그리고 그 원대함이 훗날 얼마나 거대한 대가를 요구할지 젊은 정도전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정도전이 청년으로 성장하던 14세기 중반의 고려는 겉으로는 화려한 불교 문화와 귀종 문명을 자랑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내부는 이미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원나라의 오랜 간섭이 남긴 상처는 단순히 영토나 물자의 손실이 아니었는데, 그 100년의 굴종은 고려의 지배층 전체를 원나라에 기생하는 친원 세력으로 변질시켰고, 그들은 원나라의 힘을 등에 업은 채 백성들의 땅을 빼앗고 노비를 늘려가며 자신들만의 왕국을 쌓아갔습니다. 거기에 더해 왜구의 약탈이 해안 지방을 초토화시키면서 민심은 극도로 흉흉해졌고, 조정에서는 친원파와 반원파가 권력을 놓고 피비린내 나는 다툼을 벌이면서 나라의 기강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공민왕이 즉위하여 반원 자주화 정책을 펼치고 빼앗긴 영토를 되찾으며
한때 개혁의 희망이 보이는 듯 했지만 그마저도 공민왕의 암살로 허망하게 꺼져버리면서 고려는 다시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바로 이 절망적인 시대의 공기를 마시며 정두전은 자신의 세계관을 형성했습니다. 그는 고려가 구제불능이라는 것을, 이 체제를 조금 고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점차 확신해 갔는데, 그 확신이 깊어질수록 그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고 그의 붓끝은 더욱 서슬퍼레졌습니다. 개혁이 아니라 혁명이 필요하다. 그 위험한 생각이 정도전의 가슴 속에서 불씨를 키워가고 있었는데, 그 불씨가 세상을 태울 거대한 불꽃이 될 것인지 혹은 자신을 태울 작은 불이 될 것인지, 그것은 아직 미지의 영역이었습니다. 1375년 정도전의 나이 38. 그는 전라도 나주 부근의 궁벽한 마을 거평부곡으로 유배되었습니다. 죄명은 명나라의 사신으로 간 친원파 권신의 행차를 막았다는 것이었는데, 사실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했고 진짜 이유는 그가 권문세족의 비리를 끊임없이 비판하고 개혁을 주장하는 것이 기득권 세력에게 눈의 가시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양에서 나주까지 가진 것이라고는 몸과 붓뿐인 정도전이 먼지 있는 길을 따라 유배지로 향하던 그 길은 단순한 지리적 이동이 아니라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지고 다시 태어나는 혹독한 통과 의례였습니다. 유배지의 삶은 처절했습니다. 당대의 최고 지식인이 성리학의 깊은 경지를 익힌 선비가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하며 낯선 마을에서 구걸에 가까운 삶을 살아야 했는데, 거평부곡의 주민들은 대부분 천민이었고 그 속에서 정도전은 처음으로 자신이 그토록 글로만 이해했던 백성의 고통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는 그들과 함께 앉아 밥을 나누었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으며 책 속의 백성이 아닌 살아 숨쉬는 인간으로서의 민초들을 온몸으로 마주했습니다. 그 경험은 그에게 유교 경전보다 더 깊은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이 시기 정도전이 남긴 글들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온기와 분노가 함께 배어 있습니다. 백성이 가장 귀하고 사직이 그 다음이며 임금은 가장 가볍다. 맹자의 이 말이 그에게 살아있는 진리로 다가온 것은 바로 이 유배의 시간들 속에서였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백성을 위한 정치 철학을 더욱 깊이 다듬었는데, 그것은 단순한 학문적 명제가 아니라 자신의 눈앞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에서 우러난 것이었습니다. 이 각성이 씨앗이 되어 훗날 조선이라는 나라를 피워낼 것이었지만 그를 위해 아직 기다려야 할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1378년 유배에서 풀려난 정두전은 곧바로 화려한 중앙정계로 돌아가지 못한 채 여러 지방을 떠돌며 강압과 저술로 세월을 보냈는데, 그러던 1333년 어느 날 그는 함경도 함주에서 한 무장을 만났습니다. 그 무장의 이름은 이성계. 견방의 맹장으로 왜구와 홍건적을 물리치며 이미 이름을 떨치고 있었지만 조정에서는 여전히 변방의 무인으로 취급받던 그 남자를 정도전은 처음 보는 순간 직감했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줄 검이라는 것을. 이성계는 정도전과는 전혀 다른 인간이었습니다. 정도전이 글과 사회로 세상을 이해했다면 이성계는 직관과 무력으로 세상을 장악했으며, 정도전이 철학자의 눈으로 새 세상의 청사진을 그렸다면 이성계는 전사의 눈으로 현재의 적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다름이 두 사람을 불가분의 동반자로 묶어주었는데, 정도전에게는 꿈을 실현할 칼이 필요했고 이성계에게는 칼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줄 지혜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정도전이 이성계의 진영에서 처음 나눈 대화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전하는 기록은 다소 엇갈리지만, 분명한 것은 그 만남 이후 정도전의 삶이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접어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이성계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장군, 이 나라는 이미 죽었습니다. 새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그 나라의 칼은 장군이 되어 주십시오. 그 나라의 법은 제가 만들겠습니다. 이성계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웃으며 술잔을 기울였을 때 그 순간 고려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맞잡힌 그 순간부터 역사는 새로운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1388년 고려 조정은 명나라가 원나라로부터 빼앗아 장악한 천령 이북의 땅을 요동으로 귀속시키겠다고 통고해오자 크게 동요했는데, 강경파 권신 최영을 중심으로 한 조정의 주류는
군사를 일으켜 요동을 공격하자고 주장했고, 이성계는 4가지 불가론을 들어 극력 반대했지만 결국 이성계 자신이 요동 정벌군의 총사령관을 맡게 되었습니다. 압록강을 건너기 위해 위화도에 도착한 이성계의 군대는 장마와 물 부족으로 진퇴양난에 빠졌고, 바로 이 결정적인 순간 정도전은 이성계의 막사를 찾아갔습니다. 막사한, 빗소리가 끊임없이 천막을 두드리던 그 밤, 정도전이 이성계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는 역사에 정확히 전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 이성계가 내린 결정은 역사를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회군, 군대를 돌려 개경으로 향한다는 결정이었는데, 그것은 단순한 작전 변경이 아니라 고려 왕조에 대한 반역이었고, 동시에 새 세상을 향한 거대한 도박이었습니다. 위화도, 해군, 이 세 글자가 고려의 심장에 꽂힌 비수가 되던 날, 정도전은 아마도 자신이 설계한 체스판에서 가장 중요한 기물이 움직이는 것을 지켜보며 떨리는 손을 꼭 쥐었을 것입니다. 개경으로 돌아온 이성계의 군대는 최영을 제거하고 사실상의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정도전은 이 거대한 변혁의 설계자로서 뒤에서 모든 것을 조율했는데, 토지개혁을 추진하여 권문세족의 경제적 기반을 뿌리쳐 흔들었고, 고려 왕실을 유명무실하게 만들면서 새 나라 건설을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쌓아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몽주를 비롯한 옛 동문들은 정도전과 갈라섰는데, 그 갈라섬의 깊이만큼이나 곧 쏟아질 피해 냄새도 짙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정도전과 정몽주, 이 두 사람은 한때 같은 스승 아래서 같은 꿈을 꾸었던 동문이었고, 같은 시대의 고통을 함께 목도한 지식인이었지만, 역사의 갈림길 앞에서 그들은 서로가 용납할 수 없는 적이 되었습니다. 정몽주는 고려 왕조에 대한 충성을 신념으로 삼았는데, 왕조가 아무리 썩었더라도 그것을 무너뜨리고 새 나라를 세우는 것은 도리에 어긋나는 역모라고 믿었습니다. 반면 정도전은 왕조보다 백성이 먼저라고 믿었고, 구제불능의 체제를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진정한 유교 정치의 실현이라 확신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틀리지 않았고, 두 사람 모두 진심이었기에 그 충돌은 더욱 비극적이었습니다. 1392년 봄, 이방원이 선주교 앞에서 정몽주를 격살하면서 마지막 장벽이 제거되었습니다. 정도전이 그 암살을 지시했는지 혹은 이방원이 독자적으로 결행했는지에 대해서는 역사가 될 사이에 이견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정몽주의 죽음이 정도전에게도 심각한 균열을 남겼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울었던 벗의 피가 선주교를 물들이던 그 봄날, 정도전은 승리자였지만 그 승리가 결코 온전히 기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미 그는 자신의 꿈을 위해 너무 많은 것을 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392년 7월 이성계가 즉위하여 새 왕조를 열었고, 2년 뒤 나라 이름이 조선으로 정해졌는데, 그 이름을 제안한 것도 정도전이었습니다. 500년 사직의 이름 조선이 한 인간의 붓끝에서 나온 것이었으니, 정도전이 이 왕조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꿈꾸던 나라가 현실이 되었고, 정도전에게는 그 나라를 가득 채울 법과 제도와 철학을 써내려갈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조선이 건국된 이후 수년, 정도전이 쏟아낸 저술의 양과 질은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조선 경국전, 경제문감, 불시잡변, 심기리편, 진법, 이 방대한 저작들은 단순한 학문적 성취가 아니라 새 나라의 뼈대와 살과 피를 구성하는 실질적인 설계도였는데, 특히 조선 경국전은 조선의 헌법이라 불릴 만큼 국가 통치의 전 영역에 걸친 방대한 법전이었습니다. 정도전은 그 책에서 임금의 권한을 명확히 제한하고 재상의 행정을 총괄하는 재상 중심 정치를 이상으로 제시했는데, 이것이 훗날 그의 죽음을 부른 핵심 씨앗이 되리라는 것을 그는 알면서도, 아니 알았기에 더욱 확고하게 써내려갔을 것입니다. 임금이 하늘이 아닙니다. 법이 하늘입니다. 정도전이 이 말을 직접 썼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그의 모든 저술이 이 정신을 향해 수렴하고 있었습니다. 임금도 법 앞에 서야 하고 임금의 자리는 덕으로서 채워져야 하며, 백성이 임금을 갈아치울 수 있다는 역성형령론은 당시로서는 가히 폭발적인 사상이었습니다. 그는 불교를 비판하는 불시잡변을 써서 고려의 정신적 근간을 흔들었고,
성리학의 사회윤리를 조선의 지배이념으로 확립하면서 사회 전체를 재구성하려 했습니다. 한편 그는 군사 분야에서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는데 진법이라는 군사서적의 저술하여 조선군의 훈련과 전술 체계를 정비했고 직접 군사훈련을 지휘하기도 했습니다. 문무를 겸비한 이 괴물 같은 재능이 정도전을 조선 초기 가장 강력한 실세로 만들어 주었지만 동시에 그 강력함이 왕세자 자리를 두고 권력 다툼을 벌이는 이방원에게는 반드시 제거해야 할 위협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설계자의 하늘 위로 서서히 먹구름이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조선이 건국되고 채 10년이 되기 전부터 궁궐 안에는 두 개의 거대한 욕망이 서로를 향해 칼날을 갈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정도전의 꿈이었고 다른 하나는 이방원의 야망이었습니다. 정도전이 꿈꾸는 나라는 재상이 제도를 운영하고 왕은 덕으로서 군림하는 나라였는데 그 나라에서 왕은 강해서는 안 되었고 따라서 왕위를 계승할 왕자도 권력의 굶주린 전사보다는 유연하고 온순한 인물이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정도전이 이성계의 8번째 아들이자 막내에 가까운 방석을 세자로 지지한 이유였는데 전쟁터를 누빈 강인한 왕자들 대신 어리고 유약한 방석이 왕이 된다면 재상의 권한이 훨씬 수월하게 유지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조선 건국의 가장 더러운 일을 도맡아 했는데 정몽주를 죽인 것도 그였고 반대 세력을 제거하는 피해 역할을 수행한 것도 그였습니다. 그런 그가 어린 이복 동생에게 왕세자 자리를 빼앗기는 것은 단순한 섭섭함이 아니라 피를 끓게 만드는 분노였으며 거기에 더해 정도전이 사병 협파를 추진하면서 자신의 군사력마저 빼앗으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된 이방원의 분노는 이미 통제불능의 경지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정도전이 살아있는 한 내가 설 자리가 없다. 이방원이 이런 말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의 행동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정도전 역시 이방원의 위험성을 모르지 않았는데 그는 측근들에게 이방원을 먼저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두 사람 사이에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이 흘러가고 있었고 1398년의 여름밤이 되었을 때 그 강은 마침내 피로 넘쳐 흘렀습니다. 1398년 7월의 밤은 조용했습니다. 태조 이성계가 병석에 누워 있었고 도성은 평온해 보였으며 정도전은 나문의 집에서 동료들과 자리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 밤 정도전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흘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그는 조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아직 자신이 안전하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직감하면서도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는지도 모릅니다. 그 어떤 경우라 해도 그 밤 이후의 일은 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방원이 군사를 이끌고 도성 내에서 봉기를 일으켰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정도전의 측근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정도전 자신은 몸을 피해 민가로 숨어들었습니다. 이방원의 군사들이 집집마다 뒤지며 추적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가운데 정도전은 숨어있던 집의 구석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어떤 기록에는 그가 두려움에 떨며 살려달라고 애원했다고 쓰여있고 어떤 기록에는 그가 의연하게 최후를 받아들였다고 전합니다. 승자가 역사를 쓰는 법이기에 어느 쪽이 진실인지는 우리가 영원히 알 수 없습니다. 이방원 앞에 끌려온 정도전에게 이방원이 말했습니다. 선생이 나를 해치려 했으니 이제 선생의 목숨을 내놓으시오. 정도전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짧은 침묵 후에 칼이 번뜩였고 62살의 정도전은 그렇게 자신이 설계한 나라의 어느 어두운 골목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시신은 제대로 수습되지도 못한 채 버려졌으며 그가 평생을 바쳐 저술한 수많은 책들은 오랫동안 금서가 되어 세상에서 지워졌습니다. 그 밤의 피냄새가 아직 채 가시기도 전에 역사는 이미 다음 장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원이 왕위에 오르고 그가 태종이 된 이후 정도전의 이름은 역사에서 체계적으로 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역적의 이름은 입에 올려서는 안 되었고 그의 저술은 보관이 금지되었으며 그가 만든 제도와 법은 조선의 것으로 남겨졌지만 그 제도를 만든 사람의 공적은 기억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잔인한 아이러니였는데 조선이라는 나라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 그 나라에서 역적으로 죽었으니 조선은 자신의 아버지를 부정하며 살아가는 나라가 된 셈이었습니다.
세종 이방원은 냉혹하고 유능한 군주였습니다. 그는 정도전이 우려했던 대로 강력한 왕권을 구축했고 재상 중심 정치를 무너뜨리고 육조직 해제를 통해 모든 권한을 왕에게 집중시켰습니다. 정도전이 꿈꾸었던 재상의 나라는 이방원의 손에 의해 철저히 부정되었는데 이것을 두고 우리는 어느 쪽이 더 나은 선택이었는지를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방원의 강력한 왕권이 조선 초기의 혼란을 수습하고 안정을 가져온 것도 사실이며 그 안정 위에서 세종의 황금시대가 꽃피어난 것 또한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도전이 없었다면 조선도 없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가 초석을 놓지 않았다면 이방원이 디딜 땅 자체가 없었을 것이고 그가 그린 청사진이 없었다면 세종이 펼칠 문화의 꽃밭도 없었을 것입니다. 역사는 때로 이처럼 잔인한데 가장 많은 것을 만들어낸 사람이 가장 빠르게 잊혀지는 것이 역사의 법칙인 것처럼 보입니다. 정도전의 이름 위에 드리워진 어둠은 500년 넘게 거치지 않았으며 그 500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조선은 자신을 만든 사람을 기억하지 못한 채 살아갔습니다. 정도전이 단순한 권력욕의 정치인이 아니라 진정한 철학자였다는 것은 그의 저술들이 증명합니다. 그의 호 삼봄은 그가 살던 집 근처의 새 봉우리에서 따온 것이었는데 그 소박한 호칭과는 달리 그의 사상은 조선의 500년을 관통하는 거대한 강줄기였습니다. 정도전이 꿈꾼 나라는 왕이 전지전능한 독재자인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왕도 법 앞에 선 나라, 재상이 행정을 책임지고 언관이 비판을 담당하며 학자가 정책을 입안하는 나라였는데 이 구상은 2000년 뒤 우리가 상식으로 받아들이는 입헌군주제나 책임내각제의 원형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그의 조선 경국전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법은 임금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 있는 것이니 임금이 법을 어기면 이는 백성을 버린 것이다. 이 문장 하나가 당시 얼마나 혁명적인 사상인지를 이해하려면 중세 내내 동서양 어디에서나 왕의 말이 곧 법이었다는 사실을 떠올려야 합니다. 정도전은 300년 이상 앞서간 사상가였는데 그것이 그의 비극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또한 토지개혁의 설계자였습니다. 과전법을 통해 권문세족이 사유한 토지를 환수하고 이를 재분배한 것은 당대 조선의 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뒤흔든 사건이었는데 이 개혁이 없었다면 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극심한 빈부격차로 불안정했을 것입니다. 정도전은 경제를 이해한 정치가였고 제도를 이해한 사상가였으며 군사를 이해한 전략가였습니다. 그 종합적인 능력이 그를 조선 최고의 설계자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 능력이 너무 컸기에 이방원에게는 반드시 꺾어야 할 위협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정도전이 쓴 책 중에서 가장 논쟁적이고 파격적인 것은 단연 불시잡변이었습니다. 불시잡변은 불교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논문으로 고려 500년의 정신적 근간을 이루어온 불교의 논리와 세계관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유교 성리학의 오의를 선언한 책이었습니다. 고려시대 내내 국가 종교의 지위를 누리며 막대한 부와 권력을 누려온 불교 세력에게 이 책은 선전포고였는데 정도전이 유배지와 강학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것은 타락한 승려들이 권문 세족과 결탁하여 백성의 재산을 착취하는 현실이었고 그는 그 타락의 뿌리를 불교의 교리 자체에서 찾으려 했습니다. 불씨는 마음 밖에서 이치를 찾지 않으니 이는 사람과 만물을 하나로 보는 것이며 사람과 만물을 하나로 보면 군신과 부자의 구별이 사라진다. 정도전의 비판은 단순히 승려들의 타락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불교의 철학 자체가 유교적 사회 질서와 양립할 수 없다는 원리적 주장이었습니다. 이 주장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는지는 불교 세력의 격렬한 반발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일부 승려들은 정도전을 저주하는 의식을 버렸다고 하며 그의 죽음을 기뻐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도전의 이 비판이 완전히 정당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는 불교의 타락을 비판하면서도 불교의 모든 가르침을 동일선상에 두고 공격했는데 그것은 다소 과도한 면이 있었으며 그 자신의 권력 의지가 이 비판 속에 투영되어 있다는 지적도 가능합니다.
어쨌든 그의 불시잡변은 조선이 불교 국가, 고려와 얼마나 근본적으로 다른 나라인지를 선언하는 사상적 혁명의 문서였으며 그 혁명의 칼날은 이후 수백 년간 조선 사회의 모든 구석을 파고들었습니다. 이성계와 정도전의 관계는 역사 속 수많은 군신 관계 중에서도 특별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왕과 신하의 관계가 아니었고 그렇다고 단순한 동지의 관계도 아니었는데 두 사람은 서로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있었기에 서로를 필요로 했으며 서로를 존중하면서도 끊임없이 긴장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성계에게 정도전은 스승이기도 했고 참모이기도 했으며 때로는 불편한 양심이기도 했는데 이성계가 흔들릴 때마다 정도전의 단호한 말 한마디가 그를 붙들어 주었다고 여러 기록이 전합니다. 전하, 임금은 하늘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이기에 법의 테두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을 이성계에게 직접 한 것으로 전해지는 일화가 있는데 이성계가 이 말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기록에 따라 다르게 전해집니다. 어떤 기록에서는 이성계가 웃으며 그대만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라고 했다 하고 어떤 기록에서는 이성계가 불편한 침묵을 보였다고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이성계가 정도전의 말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관계에도 균열은 있었습니다. 이성계의 아들들을 둘러싼 세자채봉 문제에서 정도전이 막내 방석을 지지했을 때 이성계는 처음에는 동의했지만 점차 그 결정이 자신의 다른 아들들과의 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아버지로서의 이성계와 왕으로서의 이성계, 그리고 정도전의 이상을 공유하는 이성계 사이에서 내면의 갈등이 깊어졌을 것이며 그 갈등이 해소되기 전에 이방원의 칼이 먼저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정도전이 죽던 날 밤 병상에 누운 이성계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역사는 그 대답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정도전이 자신의 죽음을 앞당긴 결정적인 정책은 사병혁파였습니다. 조선 건국 이후에도 왕자들과 공신들은 자신들의 사적인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병제도는 중앙집권적 국가 운영에 근본적인 걸림돌이었으며 언제든 내전의 불씨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정도전은 이 사병들을 국가의 공군으로 흡수하여 중앙군을 강화하고 왕자들의 무력 기반을 해체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는데 이 개혁의 목적은 국가의 안정이었지만 그 효과는 이방원을 포함한 왕자들의 군사적 기반을 직접적으로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원의 입장에서 사병혁파는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보호막을 빼앗기는 것이었고 정도전의 손아귀에 무방비 상태로 놓이는 것이었으며 언제 자신이 제거될지 모르는 극도로 취약한 상황으로 내몰리는 것이었습니다. 정도전이 나를 죽이려 한다면 내가 먼저 죽여야 한다. 이방원의 행동을 추동한 논리가 이것이었는데 냉혹하게 보면 그것은 완전히 틀린 판단도 아니었습니다. 정도전이 이방원을 두려워했고 그를 제거하려 했다는 기록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아이러니는 여기서도 드러납니다. 정도전이 추진한 사병혁파는 국가를 강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군사력까지 소진해버린 결과가 되었습니다. 개혁가의 운명은 때로 이처럼 냉혹한데 세상을 바꾸려는 노력이 자신을 지키는 방패까지 거두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패 없는 밤 이방원의 군사가 찾아왔을 때 정도전 곁에는 이미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정도전이 살아있는 동안 꿈꾸었던 나라의 청사진을 우리는 그의 저술 속에서 조각조각 발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나라였을까요? 그 나라에서 왕은 덕이 있어야 왕일 수 있었고 덕을 잃으면 왕의 자리를 내놓아야 했습니다. 재상은 왕의 신하이기 전에 백성의 대리인이었으며 언관은 두려움 없이 왕을 비판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토지는 특정 세력이 독점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분산되어야 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신분에 관계없이 등용될 수 있어야 했습니다. 불교의 사원이 민간의 재산을 빼앗는 일은 없어야 했고 지방관은 중앙의 감시를 받으며 백성을 착취하지 못해야 했습니다. 이 청사진 중 얼마나 많은 부분이 실현되었을까요? 토지개혁은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성리학이 국가 이념이 된 것도 현실이 되었습니다. 언론기관인 사헌부와 사관원이 왕을 견제하는 것도 제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꿈, 재상이 권한을 갖고 왕이 법 아래 서는 나라,
이것은 이방원에 의해 철저히 부정되었습니다. 태종은 왕권 강화에 매진했고 세종 이후로도 조선의 왕권은 정도전이 꿈꾼 것보다 훨씬 강력했습니다. 그럼에도 정도전의 그림자는 조선 내내 살아있었습니다. 왕이 신하들의 비판에 직면해야 했던 경연제도, 3사가 언론의 자유를 지키려 한 관행, 성리학적 민분 이념이 끊임없이 왕을 압박한 것, 이 모든 것이 정도전이 뿌린 씨앗에서 자란 나무들이었습니다. 500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정도전의 이름은 지워졌지만 그의 정신은 살아남았는데 그것이 아마 역사의 가장 기묘하고 아름다운 복수일 것입니다. 정도전이 역적의 이름으로 죽은 뒤 500년 이상의 세월이 흘러 조선 왕조가 막을 내리고 대한제국을 거쳐 현대 대한민국이 수립된 이후에야 비로소 그의 이름은 역사의 무대 위로 복원되기 시작했습니다. 20세기 중반 이후 역사학자들이 정도전의 저술을 본격적으로 재평가하면서 그가 단순한 역적이 아니라 조선의 건국 철학을 설계한 탁월한 사상가였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는데, 이 재평가는 단순히 학문적 수정이 아니라 한국사 전체를 보는 시각의 전환을 의미했습니다. 현대의 학자들은 정도전을 두고 동아시아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입헌주의적 사고를 가졌던 사상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가 재상중심 정치를 주장하면서 왕권을 제도적으로 제한하려 한 것, 법 앞에서 왕과 백성이 동등하다고 선언한 것, 백성의 동의 없이는 정권의 정당성이 없다는 역성혁명론을 조선의 건국 이념으로 채택한 것, 이 모든 것이 현대 민주주의의 원리와 놀라울 정도로 공명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정도전 자신은 현대적 의미의 민주주의자가 아니었고 그의 이상은 엄격히 유교적 맥락 안에 있었지만 그 유교적 맥락 안에서 그가 도달한 결론이 현대와 맞닿는다는 것은 그의 사유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21세기 한국에서 정도전은 드라마와 소설의 주인공이 되었고 그의 생가와 관련 유적지는 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며 그의 이름은 교과서의 긍정적인 인물로 기록됩니다. 죽은 지 500년이 훨씬 넘어서야 받은 이 늦은 복권이 그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역사가 결국 정의의 편에 서려 한다는 것, 아무리 오래 걸리더라도 진실은 어둠 속에 영원히 묻혀있지 않는다는 것을 정도전의 이야기는 보여줍니다. 역사는 종종 우리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집니다. 정도전이 옳았는가? 이방원이 옳았는가?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복잡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정도전이 꿈꾼 재상중심의 나라는 아름다운 이상이었지만 그것이 당시 조선의 현실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었는지는 의문입니다. 건국 초기의 혼란기에 강력한 리더십이 부재한 상태에서 여러 재상들이 권력을 나눠 가진다면 그것은 안정이 아니라 혼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원은 잔인했지만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왕권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처남들과 형제들까지 죽이는 냉혹함을 보였지만 동시에 세종이라는 위대한 왕이 탄생할 수 있는 안정된 토대를 만들어냈습니다. 만약 이방원이 정도전을 죽이지 않았다면, 그리고 정도전의 재상, 중심 정치가 실현되었다면 그 나라가 더 나았을까요? 아니면 더 혼란스러웠을까요? 역사는 이 가정의 검증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새로운 세상을 원했다는 것,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자신의 꿈이 옳다고 진심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정도전이 이방원을 단순한 권력력의 인간으로 보았다면 그것은 오해였고, 이방원이 정도전을 단순한 권신으로 보았다면 그것도 오해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시대의 산물이었으며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시대가 낳은 가장 탁월한 두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충돌하여 한 사람이 쓰러진 것은 개인의 비극인 동시에 두 개의 이상이 하나의 시대 안에 공존할 수 없었던 역사의 비극이었습니다. 정도전이 세상을 떠난 지 6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그가 남긴 것들은 어디에 어떻게 남아있을까요? 가장 분명하게 남아있는 것은 조선이라는 나라 그 자체입니다. 500년이 넘게 지속된 이 왕조의 법적, 제도적, 사상적 근간을 만든 것이 정도전이었으며 그 근간 위에서 한글이 창제되고 동방예의지국의 문화가 꽃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나라에서 역적으로 죽었지만
그 나라는 그의 청사진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또 다른 것은 질문입니다. 권력은 누구에게 있어야 하는가?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지식인의 의무는 무엇인가? 체제를 바꾸기 위해 기존 체제를 이용하는 것이 옳은가? 이 질문들은 정도전의 시대에 처음 던져진 것이 아니었지만 정도전만큼 이 질문들에 진지하게 자신의 삶 전체를 걸고 답하려 한 사람은 흔치 않았습니다. 그가 제시한 답이 완전히 옳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의 방법이 때로 잔인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들 자체는 지금도 유효하며 앞으로도 유효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도전이 남긴 것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보잘것없는 출신으로 태어나 시대의 가장 어두운 구석에서 꿈을 품고 자랐으며 유배의 고통과 배신의 상처를 딛고 일어나 자신이 믿는 세상을 향해 끝까지 달려간 한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승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패배로만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이 다시 역사의 빗속으로 돌아온 것이 그 증거입니다. 삼봉 정도전, 그 이름은 이제 다시 우리의 곁에 있습니다. 서울 어딘가에는 아직도 정도전이 걸었던 길이 있습니다. 한양의 성문 이름을 지은 것도 그였고 궁궐의 전각 이름을 붙인 것도 그였으며 오늘 우리가 사는 서울의 도시 설계 원형을 구상한 것도 그였습니다. 경복궁 근정전, 창덕궁 인정전, 그 웅장한 이름들 뒤에 정도전의 붓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그의 설계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그 사실을 잊고 있는데 어쩌면 그것이 가장 완벽한 형태의 기념비일지도 모릅니다. 흔적이 너무 깊이 박혀 있어서 보이지 않는 기념비. 정도전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역사는 단순히 강한 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방원이 칼로 이겼지만 정도전이 붓으로 남겼습니다. 이방원의 칼은 녹슬었지만 정도전의 붓은 아직도 글자를 토해냅니다. 진정한 힘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사유와 신념에서 온다는 것. 정도전의 삶이 우리에게 건네는 가장 조용하고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는 완전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때로 내목했고 때로 오만했으며 자신의 꿈을 위해 남을 희생시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서도 그는 진심이었습니다. 더 나은 세상에 대한 꿈이 진심이었고 백성을 위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진심이었으며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신념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 진심이었습니다. 삼봉 정도전. 그는 자신이 만든 나라에서 역적으로 죽었지만 그 나라의 모든 돌 위에 그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이름을 다시 부릅니다.